한국 역사라는 것은 항상 이거 대륙과 이 정말 해양 사이에서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토끼로 그려지는 이 반도 안에만 갇혀 있었다 하는 이거 소위 정체성론, 타율성론, 반도성론 뭐 이거가 그 당시 주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방된 이후에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름대로 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대로 올 수 있는 어떤 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논이죠. 그게 자본주의 맹아론이고 그 다음에 그건 뭐 그냥 자본주의가 있었다라고만 주장하면 안 되고 그 자본주의가 그 이전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왔고 합법칙적으로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연구들이 이제 이해되어야 뭐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자체가 어떤 그 단계로서 의미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그런 공부를 했던 게 세계사의 시대 구분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까지는 소위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한 봉건제론을 정리하는 그게 이제 한 축이었고, 그런데 그 한 축과 그 짝을 이루어서 이제 식민사학이라는 게 이제 진행돼 왔던 게 그게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주제와 관련된 반도성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해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동양 정신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 이것과 싸우는 고투가 시작이 됐고, 그 당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우리 식민사관의 한 축이었던 정체사관 말고 이제 이 소위 반도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우연찮게도 그런 어떤 운명처럼 그런 기회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료를 읽다 보니까 드디어 이 국금사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문제식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갖게 됐던 거죠. 예, 이 세계사적인 이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상당히 그 혼란을 뭐 느꼈던 게 충분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특히나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 근대성에 대한 이제 어떤 고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진행해 왔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특히나 이제 그 경제사를 하시면서 어떤 가치론에 이제 그 들어가 있다가 이게 문화론적인 측면으로 이게 완전히 어떤 이 관점이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교수님께서의 고민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숙명처럼 만났던 게 아마 인하대학에서 시작한 그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이 조선사에 대한 이제 번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일제가 왜곡하고 말살난 이 한민족사 그 결정체가 우리가 흔히 이 조선사 편수에 이 조선사라고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조선사를 연구하면서 교수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 국경사의 문제까지로 이제 아마 전착이 된 것 같은데 이 조선사가 지금까지 그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신화대에 가서 이제 보니까 이 조선사 책이 도대체 전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뭐 정리해 본 적도 있고 가보니까 옛날 고대에서부터 1894년 우리 가보농민전쟁 그때까지 한반도 역사를 다뤘는데 전체 6편으로 되어 있고 3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쭉 정리가 돼가지고 1932년도부터 해방 그러니까 일제 중간쯤이죠. 31년, 32년 그 당시부터 간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만주 사변이 있던 38년에 이제 총 목록이 간행이 되고 1940년에 이제 왕관이 됐으면 총 3긴을 내놓는 그런 단계였는데 그 안에 이제 얼마나 방대하냐면요. 수집된 자료가 도서가 4,950책, 그리고 사진이 4,516건, 문건들, 화상, 이제 이 사진 찍은 거, 그런 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편액 이런 것들이 430원, 453점. 그다음 이런 것들이 수집된 자료와 고문서를 이제 나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그 중에 워낙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조선 사료 총간, 조선 사료 집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놨던 거죠. 이거 전혀 그냥 이것들을 그냥 뭐 번역은 그냥 뭐 그냥 뭐 한번 보고 스치고 그냥 봐도 그냥 대충 필요한 것만 자기들 그냥 따서 붙여가지고 주도 안 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엉망이죠, 뭐 이런 이게. 그런데 이 일을 담당했던 주간 단체인 조선사 편수에는 1946년 해방되고 나서 해산이 되고 이후 국사편찬 이번에 이제 전신인 국사관이 이 소장 자료를 접수를 했죠. 그래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해방되고 난 뒤에 이게 통일된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버리니까 이제 문제식이 상당한 문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북한으로 다 가버리죠. 그 당시
남쪽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그 상황은 더 악화돼 있었고, 그리고 이걸 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식민사관을 이 조선사를 뭐 읽어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워낙 방대하니까 자료 접근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번역도 못했죠. 그런 상황이. 근데 지금 참 그런 상황이. 제가 인하대학에 일을 시작했던 2014년, 15년인데 그때까지 번역이 안 되고 이러고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참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뭐 처음부터 역사학을 하신 게 아니라 가지고 뭐 묻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역사학계에 묻고 싶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만이 아니고 아마 모든 국민이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이게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한국의 역사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조선사라는 것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방대한 자료를 갖고 그다음에 뭐 37건으로 이게 쭉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거기에 사용했던 자료들 그런 문장들에 대한 어떤 그 자료 비판을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한국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면은 이것을 번역을 할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은데 누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했을까? 지금까지 이게 21세기 들어서까지도 왜 안 했을까 하는 고민은 여전히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 교수님이 뭐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뭐 당연히 해야죠. 해야 할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고려전기 사전 연구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정리할 때만 해도 그때도 그러니까 저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료를 번역해서 대중들에게 알리고 그 위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더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태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게 맞았을 텐데 학술 논문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제도와 관련해서만큼은 조선 총독부에서 정리해 놓았던 모든 연구 성과들 있었던 해방 전에 있었던 모든 연구 성과들을 정리를 해서 그 위에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경제학과에서 왔기 때문에 이론을 전면에 내세워서는 대단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논문을 사료집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에 이제 학위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도 마찬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이 사료집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겨우 통과가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저놈은 이론 가지고 그냥 뭐 농단하는가 보다 재단을 하겠지 이러니까 더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세월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또 한편 이제 그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쓰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한문 공부를 시골에 들어가서 수당에서 공부하는 게 한 3, 4년 더 지체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데는 그래서 지체가 됐고 박사학위 논문은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을 했습니다. 박사과정을. 10년이 딱 마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근데 거기서 이제 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거는 그거 관련돼 있는 일제시대 연구 성과를 전부 다 번역하고 연구하고 일반 대중에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했다고는 좀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하대학교 들어와서 이거 보니까 이 우리나라 국경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예 연구 성과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해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해놓은 것 자체를 그냥 걔들이 연구해놓은 걸 가서 베꼈을 뿐이고 그게 그러한 연구의 바탕이 됐더니 이 방대한 자료를 읽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읽지 않고는 그냥 일제가 연구해놓은 거 그냥 갖다 주도 안 달고 그냥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뺏긴. 그게 지금 현재 국사 교과서고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 한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편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책 전부 다 이 국경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주도 안 달고 그 내용 자체도 일제가 만들어냈던 거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거 그대로 갖다 뺏겨놔서 그대로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들여다보려면은 이 조선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해부해보고 이걸 비판해보고 하는 작업이 뭐 매우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심지어는 이 조선사를 갖고 우리가 이제 그 논문을 쓰는데도 지금까지 뭐 이용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 조선사라는 것이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 한국 역사관의 이 텍스트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의 이 뭡니까 기초기관이라고 할까요? 이걸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게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건 일반인도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국사관이 그 국사편찬위원회 전신이 국사관인데 그 국사관이 조선 총독부 조선사편소회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이어졌다는 거죠. 그때 그 작업을 한 사람이 조선사편소회 편사관을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신석호라는 사람인데 조선사편소회 수사관을 역임하고 해방 이후에 고려대학교 가서 교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학회는 진단학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진단학회가 일제 때 있었지만 일제 때 창립됐다가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다시 이제 그게 재구성이 됐거든요. 그게 중요한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게 이병도. 그 이병도가 이제 조선사 편수위에 수사관 보를 했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역사라는 게 이렇게 와서 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또 변화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그게 주류가 되지를 못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변화 그 못한 이유는 연구 성과가 제대로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던 탓도 있고 또 그들이 서 있었던 바탕이 아까 얘기한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과 관련해서 현실 사회주의가 급격하게 변해버렸던 그 지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이 해놨던 연구 성과들이 지금 현재는 다시 재검토되고 있는 나름대로 뭐 뒤로 갔다고 얘기했고 어떤 게 심지어는 이념적으로 매도되는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혼란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왔다고 보이는 거죠. 예. 이제 뭐 그런 내용이라면 결국은 이제 인하대학에서 이러한 조선사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하겠다라는 그런 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당연합니다만 이제 정리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제가 원래 전공했던 게 고려사하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몇 사람들이 나뉘어서 이제 그 작업들을 각 전공 분야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내 시기가 고려시대 전공이니까 그냥 조선사 편수위에 고려사 그 영역 분야 그게 몇 군이면 한 17군 되는데요. 그 부분을 아주 엄밀하게 그냥 막 외듯이 그냥 읽고 그냥 번역하고 그 꼼꼼하게 번역해내고 그다음에 그 줄을 달고 원 자료를 찾아와서 근데 그 안에 뭐 작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해방 이후에 그 새로운 작업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일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놨는데 그때 그게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선사 편수회 이전 단계 거기 참여하기 이전 단계 일제가 대륙을 경영하면서 만선철도 거기에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회에 똑같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들이 만들어놨던 조선 역사지리. 만주 역사지리 뭐 이런 책이 나와 있었던 그 책들 그런 책만 해도 엄청난 연구 성과들인데 그것조차도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거기도 그건 한국 연구소에는 돈을 주질 않아서 그냥 이제 받은 거 가지고 억지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만 어쨌든 그 책을 읽고 필요한 부분 발췌 번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텍스트는 우리가 이거 연구 성과를 내고 돈을 받았으니까 넣어야 되니까 조선사를 주로 이제 하는 것이지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일체 사료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 그러니까 그 뒤에 작업은 아까 얘기한 만선철도 주식회사에서 만들었던 만선 역사 지리가 그러니까 이 광무연관을 통해서 넘어가 총독부로 넘어가면서 일제 나중에 동경대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연구 성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번역을 했는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거 다 읽고 다시 정리해서 엮어 넣는 그래야 비판이 되는 거죠. 그들의 얘기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사료를 이용했는데 필요한 부분 빼먹고 어떤 부분 자기들이 불리한 건 빼버리고 어떤 건 잘못 번역을 하고 왜곡하고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비판했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중요했죠. 근데 그 작업은 제가 주로 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료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있는 일이니까 정리하고 읽고 그냥 잘못된 거 가지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왜곡돼 있었고 부족했고 그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은 이거 하루 이틀 끝날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민이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문화재단에 있었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의 문제, 그다음에 뭡니까 동양 사관의 문제, 이 부분을 원래 제가 하고 있던 가치론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내는 이 작업을 이제 해내야 되는 그 고민이 이제 또다시 더 중요한 고민이죠. 그 역사 사료는 보면 되는데 예. 찾아서 이거는 그래서 또 한참 헤매고 그냥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대학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선배들이 서클 선배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편향된 양반들이 아니었어요. 요것만 읽으라고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칼포퍼 얘기도 읽으라 그랬고 하이엑도 읽으라 그랬고 그다음에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두루두루 보면서 문학도 공부하라 그랬고 과학도 철학도 공부하라 그랬고 과학도 공부하라 그래. 그래 그때 이제 다시 옛날 다시 돌아가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과학철학은 이 양반이 다시 소환이 됐어요. 그리고 이 양반의 과학철학과 그다음에 이 과정철학 이걸 다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이 양반이 떠오른 겁니다. 그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게 이제 그 하이젠베르크 얘기를 하면서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하면서 근대 사회가 뉴턴의 역학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던 거죠. 뉴턴 역학이 이제 사물을 담는 그릇으로서 인간의 의식을 담는 그릇으로 시간과 공간이 바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시공간이 깨진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이젠베르크 얘기가 시간을 고정시키니까 공간이 움직이고 공간을 고정시키니까 시간이 움직여. 이런 거 없어. 시공이 고정돼서 무슨 사물을 정한다는 게 없어. 결정된 거 없어. 이 얘기는 뭐 충격적인 거죠. 그게 다시 소환이 된 겁니다.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사고하면 지금 현재 인류의 문명은 원자론과 양자론의 대립이다. 원자 폭탄과 스마트폰의 대립이다. 누가 이기겠냐? 그런 지금 이제 북한은 지금 원자 가지고 지금 이제 위협을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이제 양자의 시대로 갈 것이다. 이 위에 이제 생각하면 미래를 내가 사회주의 얘기했던 이건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양자 산업 시대.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소위 비결정론을 바탕으로 한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불확정성론을 바탕으로 한 비결정론. 기존의 결정론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 스탈린 다 이 모두가 다 결정론 위에 서 있다. 이거 극복하게 된다. 이거 사회주의 그것도 결정론 그 위에 서 있었다. 그 위에 새로운 이제 이런 비결정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까 닐스 보아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문양이 아시겠습니다만 주역의 태극 문양 그걸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역사를 접할 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토 문제를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영토 문제보다도 왜 국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가 이런 걸 연결을 한번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이제 논리에 근거해서 인류 전사까지는 소위 이제 영토 중심으로 서로 뺏기는 뭐 전쟁이 주였고 이렇게 되는지 저 어디입니까? 인하대학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도 얘기가 전부 영토 얘기만 해요. 나 너희들이 영토 얘기하면 난 얘기 안 한다. 나는 경계를 가지고 얘기할 거다. 그 이유는 이렇다. 그래서 영토 개념은 인류 전사에 있어서 서로 간에 뺏고 뺏기는 전쟁. 그런 개념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인류의 본사에 들어가면은 이제 결정론 비결정론 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는 경계의 의미로 바뀐다. 그래서 이건 영토 개념이 아니고 영토 얘기 국경을 얘기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경 연구로 고집을 하게 된 겁니다. 영토가 아니고 이제 그 국경이다. 이제 국경 문제가 이제 그걸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이 조선사의 번역하고 주석 작업을 하면서 이게 왜곡된 이제 부분을 그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교수께서 쭉 해주셨는데 그 결과가 아마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게 될 앞으로 고려 국경이 지금의 요하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이제 혼란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저는 그때 무조건 어쨌든 꼼꼼하게 사료 고증하고 그다음에 번역하고 그다음에 있었던 연구사 꼼꼼하게 정리하고 일제가 했던 것들은 그냥 전부 훑어서 그냥 정리하자 이렇게만 문제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동시에 했던 거 뭐냐면 그 조선소 편수의 사업을 이제 담당했던 친구가 복기대라는 친구인데 여기 이 친구가 당국대학에서 윤대현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다행히 그 밑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중국에 가서 고고학을 했어요. 중국에서 고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를 거기 있는 동안 그 4년, 5년 작으면 제가 4년 있습니다만은 그 인하대학에 4년 있는 동안
매년 1년에 한 2번씩 갔습니다. 한 8번, 10번을 만주를 갔죠. 그러니까 만주 요하 지역은 저 끝에 그 어디입니까? 사림부터 시작해서 뭐 저 영국까지 앞에 내려오니까 뭐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어디입니까? 그 저 내몽고 지역까지 그냥 이쪽고 그쪽에 막 그 저 이 아주 그 통이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고 뭐 잘 아니까 그래서 그 가서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현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걸 동시에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한 3년째, 2년째 좀 지났나? 3년째 한 3년째 되는 그때 어느 날 이제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영구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그 자료를 잔뜩 정리해가지고 배 밑에서 밤새워 이제 그 영국까지 들어가는 그 애들하고 이제 그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하면서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거 글자가 틀리더라. 사료를 보니까 고려사하고 고려사의 압록강 글자는 실사로 된 압록강인데 요사를 보니까 원 자료가 전부 삼수로 써놨더라. 근데 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왜 다르게 써놨냐? 근데 보니까 그냥 거기만 그랬냐? 그랬다 보니까 일관되게 써놓은 거예요. 일관되게 요사는 전부 삼수 록사로 쓰는 거죠. 고려사는 전부 일관되게 실사로 다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요하강 가까이 있는 나라가 요 나라. 우리보다 훨씬 국경이 뭐 물론 맞대고 싸우긴 했지만 그리고 요사가 고려사보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저 역사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사건이 발생한 그 가까운 시대, 그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 이것이 1차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게 이제 뒤에 얘기 좀 너무 나가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저 실사하고 실사 압록강 삼수 압록강 이게 두 가지 다른 걸 이렇게 합리적으로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 그 이전까지는 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뭐 또 끌고 가면 어느 한쪽 나오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 올려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아닐 거다. 고려사가 실사로 쓴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사가 이게 쓴 게 원래 맞긴 하겠지만 그 맞는 요사가 쓴 삼수와 고려사가 쓴 실사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이거를 정밀하게 그 과정을 고정을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원래 이 삼수 압록강은 원래 관방이고 그냥 국경지대고 그리고 그걸 이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 발해가 망하고 그 지역을 두고 서로가 국경을 맞대고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거란하고 요하고 고려가 막 다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밀리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후방 방어선을 만드는 거예요. 후방 방어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그냥 강동 육주들 쭉 나오는 각주 귀주하는 것들. 그게 그 안에는 국경에 있는 관방으로서 각주 귀주가 있고 그걸 뒤에서 이제 이렇게 평안도 쪽에 있는 이 방어사가 거기서 이제 그 군대 편성도 하고 물자도 만들고 그게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저 파수도 보내고 한 그런 체계였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압록강이 두 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중 하나가 지금 요하다. 요하나는 예, 관방이고 그건 국경이고. 예, 우리가 흔히 고려 국경이라고 이제 알고 있던 한반도의 압록강 이거는 아니고 만주에 있는 요하가 그 고려의 서북계의 어떤 이 경계선이다. 국경이었고 아주 뭐 상당히 좀 흥미로운 연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식민사학의 정체성론, 타율성론, 반도사관까지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윤한택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요하까지 이어지는 고려 국경 연구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려하고 요 나라는 발해가 망한 10세기 그때부터 건국을 해서 11세기까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거든요. 11세기 초반까지. 이때 이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 압록강을 우리가 실체는 같은 거라고 보입니다. 그거를 요사에서는 삼수 압록강으로 썼고요. 그리고 고려사에서는 실사 압록강으로 바꾸어 나왔는데 이것은 요사에 근거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먼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사는 1344년에 편찬이 되었고요. 고려사는 1451년에 편찬이 되었으므로 요사가 고려사보다 100여 년 정도 앞섰다는 거고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원나라에서 이제 이 요나라사를 요사를 편찬을 했거든요. 편찬을 한 1343년 5월 18일에 원나라 직성사인인 신덕이라는 사람을 고려에 파견을 해서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그 세 나라의 사적을 조사를 해서 가는 거예요. 색수를 했다 하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요사적 이게 병이지라고 하는 이 기록은 고려가 보장하고 또 요나라가 보장하고 원나라가 보장하는 이 세 나라가 보장하는 이건 뭐 아주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민년에 요나라가 의선군 남쪽이라고 고려사에 기록을 해놨어요. 의선군 남쪽에 매매원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남의 나라 땅에 왜 고려 땅에 불법으로 매매원을 설치하냐 이거 혁파해라 하고 고려가 항의를 하니까 이걸 혁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사는 이건 의선군으로 착각을 해서 이렇게 잘못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고려사의 기록은 요사의 기록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서로 고쳐 써야 된다.